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파월 의장도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각하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좀 했습니다.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반응은 없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기에는 조금 부족했겠죠. 자,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오른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였지만 뭐 시장에는 크게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건설주의 비중을 확대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증권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들의 앞으로 향후 기대치들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수주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사라고 이런 이야기에 증권사들이 정리를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LG이노텍이 주가 50만원 목표 주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40만원대 막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 자, 50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LG이노텍도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저도 관심을 계속 갖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과연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자, 해외 증시가 썩 재미가 있게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은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하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바로 상승 전환하면서 살짝 올라서는가 라는 느낌 좀 있었고요. 장 중반 정도까지도 일단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계속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들이 진행이 되면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유가는 7% 올라갔고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하락 마감이 됐고요. 근데 낙폭이 크진 않아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58%, 나스닥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네,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변동성,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락 가지고 부담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전환의 포인트이냐 아니냐, 여기 가지고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다우지수 나스닥이 상승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갑자기 진행된 것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고, 아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기술적 반등이었고 다시 하락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상승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것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부담적인 어떤 내용들보다는 일단은 기대치를 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 재료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이는 등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낮춘다는 것은 물가를 낮추겠다, 이 얘기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뭐 러시아 쪽이 그 항구 도시인가요? 그 마리우폴을 지금 포위하고서 계속 포격을 하고 있죠. 항복해라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결상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 계속 있어요. 뭐 평화협상이니 휴전 기대감이니 등등등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지금 러시아 쪽에 뭐 어떤 그 군사적 우세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를 한두 개 정도 점령한다고 해서 국가가 뭐 전복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러시아의 소모전이 계속될수록 러시아는 서방 제재 국가들의 어떤 그 강력한 압박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하고 싶을 텐데 그것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 그럼 뭐 도시 한쪽에서 뭐 그
우세를 좀 점한다고 해가지고 전장이 뒤집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러시아가 좀 불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는데, 뭐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가 이제 내려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통화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되는 부분이 좀 생겼고요. 채권 수익률도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채권 수익률이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타나서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 이제 10년물 이런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2.3%, 예전에는 뭐 1점 몇 프로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범위를 조금 벗어났죠.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이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되지 않나라는 생각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상황들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6차례의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연준 위원들 발언을 좀 보게 되면은요, 6번은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6번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내년도에 금리 인상을 2번 정도만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쭉 당겨가지고 올해 6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금리 인상을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각각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횟수 같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죠. 또 그 다음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데 0.5%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0.5% 인상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50%를 넘어가고 있다. 즉 원래는 이제 절반 이하의 그런 어떤 확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50%가 넘는 확률로 0.5%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긴장하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할 거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이 유가의 급등이었어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부담을 좀 많이 줬죠. 뭐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라는 하나의 부담감도 좀 있었겠지만, 유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되는 거라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껄끄럽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가가 최근에 급락을 하게 되는 모습이 좀 있었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한 7%대 상승했죠. 7%대 상승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다 보니까 여기서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기적 급등, 그 다음에 급락, 다시 반등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상의 어떤 흐름에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급등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좀 물량이 확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발 매수로 반등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다시 올라간 이유는 EU 쪽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 검토 중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요.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적용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이런 어떤 행동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자, 네, 우리도 러시아 원유 거 쓰지 말자, 러시아 거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제시설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말 동안에 공격이 좀 있었다는 얘기인데, 정제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면 당장 이제 좀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EU 쪽에서의 어떤 부담감, EU가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하게 되면 일단 공급이 많이 줄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지금 원유만 수입 금지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게 같이 묶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산유국의 어떤 정제시설이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좀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공급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뭐 비축류를 푼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 다른 오펙에서 이제 증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식으로 풀어줄 것인지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유가가 지금 단박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112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30달러를 장중에 한번 찍었던 부분에 비해서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버린다라면은 답답한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보합 수준인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오늘 보합이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까지 해서 주가가 좀 치고 올라간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아요. 미국의 투자은행에서는 이런 주가 반등을 이용해서 조정에 대비하라, 뭐 종목들 팔고 현금으로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투자은행들은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믿음이 안 가죠. 그럴 거면 너나 해라.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전체적으로는 뭐 조정이다, 아니다, 뭐 기술적 반등이다, 뭐 더 올라갈 거다 등등 얘기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 결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 여유 있게 관망하시는 흐름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간다면 지금 아니라 뭐 올라가기 시작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 지금 매수하시면 약간 애매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주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가지고 물린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고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정책 테마주잖아요. 지금 뭐 공급 확대라든지 또는 토목공사, 도시건축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 리모델링, 재건축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 섹터 쪽으로 봐서 그냥 당연하게도 건축하는 그런 건설주뿐만 아니라 토목공사부터 시작해서 재건축, 리모델링, 건자재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부동산 정책 기대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건설지수가 차근차근 올라가고 시작하는 모습이 좀 됐어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계속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시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임기 내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이런 것들이 건설주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구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지금 증권사에서 따지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건설은 지금 성장세 하나만으로도 전고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우선 인허가 같은 경우가 19.2% 증가하게 되는데 5년 만에 반가운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착공이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대감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정책 기대감, 내년은 수주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상승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뽑아먹기 좋은 업종이 바로 건설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주택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하게 되거나 또 그것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다른 증권사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있죠. 지금 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런 것도 있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리스크 요인들은 건설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라서 우려감보다는
지금 기회가 더 커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주택 분양이라든지 또는 해외 수주 회복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증권가에서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이제 탑픽으로 제시한 게 현대건설과 GS건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둘 다 보면은 국내 시장의 주택 공급에 대한 수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해외 수주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한타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가 GS건설과 현대건설을 업종 내 최선호 종목으로 추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증권사들의 추천뿐만 아니라 그냥 뭐 제가 드린 말씀에서도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건설주들 뭐 일찌감치부터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저는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자,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업종을 하나 골랐어. 그래서 거기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자, 좋긴 좋을 거야. 업황이 좋긴 좋을 거야 생각된다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한두 개 정도 매수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즉, GS건설, 현대건설, 이제 이 건설주 내에서 가장 뭐 1, 2위를 다툴 수 있는 종목들이죠. 딱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다른 기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 지금 뭐 해외 쪽, 그다음에 국내 공급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한번 괜찮겠다 생각되는 것들 딱 떠오르는 것들 현대건설, GS건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그냥 조금씩 매수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고요. 또 중소형 건설주라든지 또는 재건축, 리모델링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종목들도 비중을 좀 골고루 해서 골고루 담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이 건설업이라는 이 부분에서 비중이 업황 내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즉 포트폴리오 내에서 건설주 비중이 막 20% 30% 이렇게 차지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비중 조절을 잘 하시면서 종목들을 좀 나눠서 매수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그거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뭐 어디서 사느냐입니다. 즉 주가가 많이 올라간 시점이라도 좋은 종목이고 좋은 업종이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를 지금 당장 들어가자 이렇게 하기 좀 어렵죠. 지금 GS건설에 대한 예만 들어도요, 주가가 단기적 반등한 이후에 주가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저 밑에서 사가지고 가신 분들은 어차피 계속 수익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 꼭대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내려가는 상태라서 바로 물려서 시작하거든요. 뭐 이게 물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과정에서 바로 사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즉 주가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반등으로 전환되면 그럴 때 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업종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종목 고르기 어렵다라면 대표적인 종목들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종목들에서 공략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비중을 고려해서 살짝씩만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고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치고 들어갈 때 매수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 같이 덧붙여서 좀 드려봤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LG이노텍입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 많네요. 자, LG이노텍의 주가는 50만원을 갈 것인가. 자, 이것도요, 제가 그때 20만원대 말씀드렸던 것 같죠? 20만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100%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긴 한데, 중간에 이제 제가 한 번 더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가격을 계속 노리고 있었거든요. 25만원 정도만 들어오면 바로 사야죠 라고 하고 있었는데 안 들어와. 안 들어오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중간에라도 그냥 사면 되지 않았느냐 싶긴 한데, 이거는 뭐 어차피 저의 기준하고 좀 멀어진 상태라서 좋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서 안 사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좀 있었죠. 지금 이제 반도체 기판 수요의 확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LG이노텍은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이에요. 그래서 뭐 핸드폰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난다거나 충분히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에도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40만 5천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장중에는 40만 8천원까지 상승을 했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5G 전환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5G 전환에 따른 부분 때문에 뭐 핸드폰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애매하죠. 뭐, 지금 5G가 전환이 되면 어차피 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근데 5G 거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단 말이죠. 뭐 지금이야 조금 많이 덜해졌지만 초반에는 네 뭐 5G 별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자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에 따른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 LG이노텍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50만원, 투자 의견은 매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전망도 좋다. 그러면은 뭐 종목이 안 올라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이폰의 수요가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도시봉쇄 때문에 공장이 잠깐 멈췄잖아요.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됐기 때문에 뭐 주문량 감소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헤드폰들이 나올 때 고사양 카메라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 LG이노텍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또는 XR 기기 뭐 등등등 3D 센싱 모듈 공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향이 되는 거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앞으로 미래 커넥트카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들 다 있었겠죠. 그 자율주행에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요즘에는 카메라가 가장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뭐 기능적으로도 센싱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다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어떤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 진행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LG이노텍이 과연 50만원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자, 지금 40만원이죠. 50만원까지 가면 한 20% 정도 더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목표 주가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20%라도 올릴 수 있으니까 당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과연 여러분들의 매수 기준과 맞아떨어지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뭐 산다 안 산다는 뭐 여러분들의 자유겠습니다만 어쨌든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그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한번 믿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표 주가가 뭐 100만원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좀 웃기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날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노텍 주가가 5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100만원 목표 주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콧방귀를 팽 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판단되겠죠. 네, 아무튼 이런 증권사의 그 이야기들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유가 급등과 그다음에 파월의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뭐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좋은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관망하자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주들 비중 확대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비중을 뭐 확대를 하든 아니면 신규 매수를 들어가든 일단은 잘 모르겠다라면 대형주 대표적인 종목에 집중해 주는 게 좋을 거고요. 조금 내가 이제 다른 쪽도 확대해서 대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비중이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을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하시더라도 고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사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실적 호조나 기대감들이 다 있는 편인데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이 50만원 목표 주가 자 그다지 뭐 비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 현재 주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때는 약간 돌파를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판단되는데 뭐 갑자기 또 터무니없는 목표 주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게 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자 그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초보자일수록 손실날 확률이 적습니다. 잘 모르니까 겁을 내고 찾아보고 신중해지기 때문이죠. 게임의 룰을 철석같이 지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좀 지나면 슬슬 자신감이 붙고 때때로 객기까지 생겨납니다. 투자 단위도 커지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돈 냄새를 맡는 이상한 감각 같은 것이 생겨났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뭐지 이게? 감각이 생겨났대요. 네. 물론 다 무용지물입니다. 기본기 없이 데뷔전을 치는 투자자치고 롱런 하는 분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놨네요. 네. 돈 냄새를 맡는 감각. 네. 뭐 그거 그냥 코가 있으면 다 맞는 거 아닙니까? 돈 냄새. 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자십니까?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 자, 지금 여러 유혹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어올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유혹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그런 유혹, 절대 뿌리치기 좀 힘드실 텐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참느냐, 또 나의 기준 안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 기준 이런 것들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지금은 이땐 이래야 해, 저땐 저래야 해, 이렇게 막 스프링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막 이리저리 그냥 유동성이 너무 큰 그런 기준성은 결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인 대응은 좋으나 여러분들 그냥 기준이 없는 기준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바닥 잡아서 상승세를 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